안녕하십니까. 강성웅 교수입니다. 호흡 재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 재활 TV를 통해서 호흡 재활에 대한 지식을 전달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호흡 재활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절한 호흡 재활이 잘 제공되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흡 재활은 이제 호흡 부전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을 호흡 재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호흡 부전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부전은 대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호흡기계 자체 질환, 즉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가 들어가고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이러한 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 교환 시스템이 있는 부위가 호흡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의 질환, 즉 폐 자체나 기도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질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한 큰 부류는 역학장애라는 질환군이 있습니다. 즉 호흡 근육이 마비가 되는 근육병이라든지 류게릭병이라든지 이런 질환, 그리고 척수 손상, 이게 목을 다쳐서 마비가 오게 되면 호흡 곤란이 생기게 되죠. 이제 그런 환자들에 대한 치료, 그리고 이제 흉곽이라든지 척추가 기형이 있어서 이제 숨 쉬는데 장애가 생겨서 이제 호흡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런 두 가지 큰 그룹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호흡 재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호흡 재활을 통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이 희귀 신경근육성 질환, 그리고 척수 손상, 이런 마비성 호흡 부전 환자인데, 이게 이제 우리 의료인들이 의과대학이라든지 간호대학 이런 데서 교육을 받을 때 대부분의 교육이 폐 자체 질환, 폐 자체 질환과 감염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근육이 마비가 되는, 아니면 호흡 근육의 기능이 이상이 있는 이런 역학적인 문제로 오는 호흡 부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교육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희귀 질환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호흡 근육 약화와 같은 역학적인 문제로 인한 호흡 장애의 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이 미흡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호흡장애 중에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희귀신경근육질환 환자의 호흡장애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신경근육계 질환 환자들은 호흡 근육이 약해요. 그래서 호흡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호흡 근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숨을 하는 근육, 그 다음에 숨을 내쉬게 하는 근육 두 가지가 있는데, 들이쉬는 호흡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호흡량이 떨어져요. 즉 폐활량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가래가 있을 때 그것을 충분히 내뱉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폐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이 환자들의 주 문제인데, 그거를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들이 왜 치료가 잘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치료 방법도 잘못됐지만 일단 환자를 제대로 평가를 해야지 우리가 치료를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환자들에 대한 평가 자체가 조금 이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치료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자세에 따라서 폐활량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눕게 되면은 폐활량이 확 떨어져서 호흡장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당연히 뭐 앉은 자세에서 그리고 누운 자세에서 호흡을 측정을 해야죠. 근데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제 호흡 측정을 할 때는 앉은 자세에서 한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환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환자 치료도 적절한 치료를 제공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호흡 기능을 평가할 때 그 최대 주입 용량이라는 것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숨을 자발적으로 들이쉬었다 내쉬는 공기 양을 폐활량이라고 그러죠. 폐활량이라고 그러는데 호흡 근육이 약한 환자들은 그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양, 즉 폐활량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 최대 주입 용량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대로 폐가 담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기 부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본인 스스로 그 숨을 들이쉬지만은 그게 약하기 때문에 호흡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덜 들이쉬죠. 그래서 우리가 어, 공기를 더 집어넣어서 얼마나 그 폐가 공기를 담을 수 있냐 이걸 재야 되는데 폐활량이 약한 상태로 계속 그 호흡을 하다 보면은 폐가 굳어요. 굳으면은 폐활량도 떨어지지만은 이런 그 최대 주입 용량도 같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조기침이나 이런 거 시킬 때 이 폐에 공기를 많이 주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조기침을 시켜야 되는데 이그 최대 주입 용량이 약하게 되면은 그런 기침을 세게 유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인에 있어서는 폐활량하고 최대 주입 용량이 같아요. 같은데 호흡 근육이 약한 환자들은 폐활량은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최대 주입 용량은 우리가 그 폐를 충분히 이렇게 팽창시키는 그런 운동, 즉 정상인만큼 폐를 부풀려주는 그런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은 폐활량은 떨어지더라도 최대 주입 용량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이걸 유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가래를 뱉어야 되는 그 시기에 그 기침이 약하기 때문에 기침을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침을 보조를 해서 세게 기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기능을 그런 그 역량을 환자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폐팽창 운동을 통해서 최대 주입 용량을 최대한 폐활량에 비슷하게 유지를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기침을 세게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렴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걸 이제 그냥 말로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이해가 잘 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자, 이 첫 번째 동영상을 지금 보시는 이 동영상은 폐활량을 재는 거예요. 환자가 최대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대로 한 0.5 정도 리터 정도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주입 용량은 보시는 대로 숨을 들이쉬고 나서 추가로 이렇게 공기를 넣어줘요. 근데 폐가 부드러우면 공기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최대 주입 용량은 여기 보시는 대로 한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폐활량은 떨어져도 최대 주입 용량은 폐 팽창 훈련을 계속하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그 환자를 치료를 할 때, 기침을 얼마나 세게 할 수 있냐, 이걸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 기침을 보조를 해줄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스스로 잘 뱉을 수 있는 건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재지를 않아요. 일반 호흡 평가에서는 최대 기침을 얼마나 세게 할 수 있냐, 이거를 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재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최대 기침 유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침 세기를 측정하는 거고, 이게 세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기도에서 뭐 가래죠. 가래를 잘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폐렴 같은 합병증이 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최대 기침 유량을 꼭 측정을 해주는 게 환자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어떻게 되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그 일단 보시게 되면은 그 환자에게 어, 숨을 크게 쉬라 그래요. 숨을 크게 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기침하라고 그러면 됩니다. 기침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조 바가 보이시죠? 그게 이제 그 기침 세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더 세게 나오는 거고, 작게 올라가면 이제 작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침 유량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숨을 잘 쉬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공기를 충분히 들이쉬게 하고, 그 다음에 어, 그 이산화탄소를 잘 배출하게 해주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기 상태를 평가를 한다는 건데, 산소 포화도와 이산화탄소 수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상태 평가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그 환기 상태가 사실 수면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은 어 호흡 횟수도 떨어지게 되고 심호흡도 적게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호흡이 문제가 있을 때그 반응하는 그런 반사 기능 이런 것도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기 상태를 제대로 측정하려 그러면은 깨 있을 때와 수면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되냐면은 어, 폐활량이 호흡 근육이 약한 환자들은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러면은 환자가 잘 때, 깨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다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의 그 환기 상태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환기 상태 측정에서 어떤 방법이 제일 환자를 제대로 평가하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이 환기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냥 그 당연히 하는 거, 보편적으로 하는 게 이 동맥혈 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사기로 피를 이게 손목이라든지 사타구니에서 피를 뽑아서 이산화탄소와 산소 수치를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아픕니다. 아프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걸 여러 번 측정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번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침습적 모니터가 필요한데 이 비침습적 모니터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이건 잘 아시죠? 그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에 이렇게 걸어서 우리가 재는 게 호기말 우리가 공기를 내뿜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공기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침습적 모니터를 통해서 산소 포화도와 이산화탄소를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동맥혈 피 검사는 아프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여러 상황에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도도 어느 정도 있고 여러 상황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 이런 그 측정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환자 치료에 크게 문제 없이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피 측정기로 이제 우리가 모니터를 해서 이렇게 그 데이터를 뽑으면은 어,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일에 거쳐서 이제 그 쭉 측정한, 뭐 5시간이면은, 아니면 24시간이면 24시간 동안 측정한 이 수치가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산소 포화도 하고 이산화탄소 수치가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도표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고 환자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환자 치료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환자한테 적절한 치료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 환자분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좀 해봤어요. 이게 환자 89명을 대상으로 해서 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경피 검사를 했어. 이 두 가지가 모두 비정상인 사람과 그 다음에 피 검사는 정상인데 이제 그 경비 모니터 상에서 비정상으로 놓은 사람 요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53명은 두 가지 검사에서 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파악을 했고 나머지 36명 즉 40%인 환자들은 피 검사에서는 정상이 나왔어요. 근데 경피 모니터 상에서는 비정상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피 검사만 했다고 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환자를 문제가 있는 환자를 치료를 안 하고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피 그 모니터 지속적으로 검사하는 이 검사가 환자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평가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것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희귀 신경이나 근육 질환 환자들은 이제 치료가 지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이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폐 질환에 대한 그 치료에 대해서 주로 배우기 때문에 지식도 이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치료를 잘못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제가 경험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산소 치료예요. 일반적으로 폐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산소를 주면 이제 호흡곤란도 없어지고 모든 수치가 다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이 신경근육계 환자들은 산소 치료를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호흡을 조절하는 숨내가 있어요. 숨내에서 이제 호흡을 조절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는 호흡량이 적어지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산화탄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산화탄소가 만성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이산화탄소 올라가면은 우리가 숨을 더 쉬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 만성적으로 올라가 있으면은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더라도 뇌에서 반응을 안 해요. 뇌에서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은 호흡을 증가시키고 산소 수치가 정상이면은 호흡을 중단시키는 이런 식으로 만성적으로 호흡 근육이 약한 환자들은 호흡을 켜고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 폐질환 환자 같이 신경 호흡 근육이 약한 환자한테 산소를 만약에 주게 되면은 우리 이 숨내에서는 이 사람이 호흡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정상이구나 이런 오판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호흡을 더 증가시켜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더 증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호흡이 더 쉬어야 되는데 더 많이 못 쉬면 이산화탄소가 쌓이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가 의식을 잃어요. 의식을 잃고 이제 좀 중한 상태까지 빠지게 되는데 그거를 의학적인 용어로 이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소 치료는 호흡 근육이 약한 환자한테는 이런 이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이산화탄소에 반응하는 이런 우리 몸의 기능은
호흡 근육이 약해서 만성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올라가 있는 환자들은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이 환자들은 산소 농도가 감소를 하게 되면 호흡량을 증가시키는 이런 유일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하고 산소하고 같이 이렇게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에 대한 어떤 그 조절 기능은 없어져 버리고 산소에 대한 조절 기능만 이렇게 남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 기능을 다 멈춰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호흡 근육이 정상인 저산소 환자에는 산소를 공급을 해주면은 증상이 완화가 돼요. 근데 만성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높은 환자는 이 산소를 주게 되면은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을수록 산소가 조금만 떨어져도 이렇게 환자 호흡량을 어,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여기에 산소를 줘버리게 되면은 이런 반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호흡이 오히려 감소를 하게 되고 감소를 하다 보면 이산화탄소는 결국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환자분이 의식을 잃고 그 다음에 그 호흡 마비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환자를 보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어, 장기적으로 이제 호흡기를 쓰는 환자들에게 우리가 호흡자의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이라든지 기구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호흡기를 계속 써야 되지만은 꼭 이 기관절개를 안 하고 써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기관절개를 어, 이 이제 호흡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기관절개를가 좀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호흡제를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관절개를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응급상황에서는 이런 삽관을 하게 돼요. 삽관을 하게 되는데 삭관을 하고 나서 만성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호흡기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기관절개를 하고 이제 인공호흡기를 장착을 해요.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마스크로 이제 우리가 호흡을 보조를 하면서 환자가 그 인공호흡기를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환자들이 그 기관절개를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호흡자리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면서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그 기관절개가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여기 쭉 나열을 해놨죠. 이제 기관절개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자꾸 기도를 자극을 해요. 자극을 하기 때문에 가래가 많이 생깁니다. 가래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성대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간에서 막히니까 말을 못 하죠. 그래서 의사하고 뭐 그리고 간병인 그 보호자들하고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답답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튜브를 뭐 짧게는 2주,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가래를 빼내기 위해서 석션이라는 걸 하죠. 그렇게 석션을 하게 되면은 요 주변에 그 가래가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근데 가래 안에는 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 균들이 기도 내에는 이제 온도도 좋고 그 다음에 습도도 좋기 때문에 그 균이 굉장히 많이 자라죠. 그래서 그 자란 균들이 여기서 붙어 있다가 어떻게 뭐 움직이다가 툭 떨어지게 되면 폐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원균이 많이 정식을 한다. 그리고 이제 요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이 기도를 압박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관 자체가 이렇게 계속 자극을 하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는 여기서 살이 이렇게 자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자라게 되면은 기도를 이렇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환자가 뭐 심한 경우에는 숨을 못 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기관 절개를 하지 않고 이 마스크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그 호흡기를 쓰는 거를 그 비침습적 인공호흡기 사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가 어, 그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 쓰는 그 아주 그 복잡한 기계, 크다란 그런 인공호흡기가 아니고 되게 이제 비침습적으로 쓰는 환자들은 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호흡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이동용 인공호흡기, 그다음에 뭐 홈벤틸레이터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작은 걸 씁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뭐 한 요만한 정도 사이즈의 그 키로수는 한 5kg 정도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능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적합한 거를 골라서 쓰면 되고, 이거는 어, 뭐 어디 가지고 다니면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인공호흡기를 그 매일 써야 된다. 그러면 기관 절개를 하지 않고 이제 마스크로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 환자에 따라서는 서너 시간, 어떤 분들은 뭐 20시간 이상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스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마스크가 몇 시간 이상 쓰고 있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처음에는 이거 잘 못 이거 자체를 못 견디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마스크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서 환자가 본인한테 편하게 쓸 수 있게, 장기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선택을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마스크는 환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비침습적 인공호흡기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잘 쓰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기관절개가 있는 분들은 그냥 여기 기관절개관을 통해서 석션을 하면 돼요. 석션을 해서 가래를 뽑아내면 되는데, 기관절개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어, 뭐 이렇게 깊숙이 있는 가래를 어떻게 뽑아야 될지, 그리고 환자 자체는 기침이 약하기 때문에 가래를 갖다 충분히 내뱉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그 비침습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제대로 쓰려 그러면은 가래를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대책을 마련하고 비침습적 인공호흡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래 제거가 그 본인 스스로 힘이 약해서 가래를 충분히 뱉지 못할 때 우리가 이제 가래를 충분히 배출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보조기침, 그리고 이제 기침 유발기라는 기계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기침이 약하면은 이제 기침을 세게 하게 위해서 이제 기침 보조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침을 할 때 이 복부 근육이 수축을 해서 기침을 세게 이렇게 하게 해줘요. 근데 그 호흡 근육이 약한 환자, 신경 근육계 환자, 이런 그 희귀질환 환자들은 기침을 세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침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기침을 보조한다는 거는 이 복부 근육이 기침하는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보조 기침을 한다는 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배를 밀어주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보조 기침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 신경근육계 환자분들은 그런 보조 기침 방법 가지고는 기침을 세게 우리가 유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보시면은 여기 동영상을 보시면 그 풍선을 작게 불면 픽 하고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근데 풍선을 세게 불면은 확 이렇게 날아가죠. 보시는 대로. 근데 그 우리 그 신경근육계 환자들은 이런 내뱉는 기침에 필요한 이 근육도 약하지만은
이 공기를 들이쉬는 이 근육도 약해요. 그러니까 이 풍선을 로 치면은 풍선을 작게밖에 못 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조금밖에 이게 불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기를 더 넣어줘서 풍선이 많이 부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어, 나게 해줘야지 우리가 기침을 세게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침의 그 기본적인 호기 근육은 복부 압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조를 해주지만은 공기를 들이쉬는 것도 약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공기를 추가로 주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인위적으로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조 기침을 제대로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기침을 하냐면요. 여기 동영상에서 보시는 대로 일단 기침을 여기 보시는 대로 어, 일단 공기로 그 공기를 추가로 주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복부를 밀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그 들이쉬는 공기 양도 적고 복부 힘도 약하기 때문에 이 양쪽을 갖다가 저걸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 이런 간단한 개념이긴 한데 다시 한번 보면요. 어, 이렇게 공기를 주입을 해서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복부를 이렇게 밀어서 해주는 방법. 이 방법을 써야지 기침을 제대로 이제 세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침 유발기라는 기계가 있어요. 이 기계는 그 양압과 음압이 교대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가래를 뽑아내 오는 그런 기계인데 우리 진공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진공청소기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어, 여기서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이게 그 가래가 차 있는 데를 확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음압을 통해서 이 가래를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기가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 석션할 때 지금 카테터나 이런 거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쾌감이나 기도 손상이 적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카테터를 써서 이렇게 그 가래를 뽑으면 이게 카테터 자체가 또 자극을 해요. 그래서 기도 분비물이 2차적으로 또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직접 카테터가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그 환자한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다. 그리고 이제 가래 배출도 충분히 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관절개를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기관절개를 뭐 100%에서 다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관절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지 기능 장애. 그 우리가 이제 인공호흡기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잘 쓰려 그러면은 이 기도 분비물, 즉 가래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이제 보조 기침을 한다든지 기침 유발기를 사용할 때는 환자가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환자 협조가 없으면은 효율적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뇌 손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이런 환자들한테는 사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기관절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연수 근육 마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삼키는데 관여하는 그런 근육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례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안 먹더라도 침사래가 이렇게 걸려서
폐렴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오히려 튜브를 넣어서 이렇게 그 침이나 이런 것들이 폐로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키는 걸 예방을 해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관절개를 이미 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기관절개 이거를 빼고 싶은 분들이 많죠. 뭐 당연히 이걸 빼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기관절개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일단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삼킴 검사를 통해서 사례가 걸리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두 개 다 괜찮다 이런 이제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기관절개관을 뽑는 이 과정을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기관절개관을 뽑으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당황을 해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보시면 구멍이 뚫린 관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관을 일단 넣고 이 마스크로 그 인공호흡기를 쓰게 되면은 이 마스크로 들어온 공기가 이 관을 통해서 폐로 내려가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그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호흡을 하는 방법을 일단 익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 이거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튜브를 뽑고 완전히 요 그 튜브 관을 이렇게 막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과정인데 사실 그 위험한 시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국내에 이런 필요 없는 기관절개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한 15년 정도에 걸쳐서 이 환자분들에게 그 기관절개를 빼고 다른 방법으로 호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한 1000명, 지금은 한 1500명 가까이 아마 그 시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고 나서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어,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죠. 그래서 많이 만족도 하고 삶의 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 상에 저희들이 그 호흡 재활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 치료법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뭐 캡처나 촬영을 하셔가지고 그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